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학교 수업도 다 끝났고 오늘 과제하고 하루 한번 잘 지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찍 못 일어났고 내일부터는 조금 억지로라도 10시에 한번 일어나는 방향으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을 읽어볼 건데 일단 마음을 좀 다지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새 책을 읽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하영님께 감사의 이메일을 한번 보내볼까 하는데 우연히 어제 유튜브에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되게 정신의학과 심리학 교수? 그쵸? 교수님인가? 근데 한번 좀 책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그러면은 목차를 보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과연 인간관계가 달라질까? 갑자기 예민해지는 것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 성격이 변하기도 하나요? 왜 별거 아닌 일에도 욱하고 화가 날까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진짜 이유.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어요. 이건 없고 인간관계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지금 힘들다면 엉뚱한 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반복하는 사람, 지적받는 걸 못 견디는 사람, 상처받을까 연애를 피하는 사람, 이건 아니고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인간관계도 밀당이 필요하다. 감정 통제 잘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 왜 퇴근만 하면 시체가 될까? 낯을 가리는 성격, 멘탈과는 피지컬로 하는 것이다. 결국 운동 얘기하시겠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도 진짜 괜찮을까? 그럼요. 정말 상대 얘기를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멘탈이 강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 회피하지 않고 도전했더니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요. 내 몸이 좋아지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풀린다. 여러 가지 읽고 싶은 게 있는데 읽고 싶은 부분 먼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지금 힘들다면 엉뚱한 데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오케이. 지금 힘들다면 힘들진 않아. 불편감이 힘든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관계 때문에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저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과 상담을 하지만 이 모든 경우 그 속을 파보면 뿌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 고민이 박혀있다. 초반에는 인간관계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담을 지속할수록 이면에 있는 그 인간관계 패턴과 그로 인한 고민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기대치. 오케이.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그 기대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대치를 말합니다. 기대치가 크다 보니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실망을 하다 보니 관계에서 위축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주변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몫이지.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그 사람들의 권리고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부질없다. 잘 보이기 위한. 그래서 자 다시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잘 보이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먼저 연락하고 소소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는 없는 것 같아.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인간관계가 슬슬 풀릴까요? 아쉽지만 내가 노력하면서 상상했던 그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서로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그 에너지가 5대5로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혹시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나는 너무 없으니까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서 안 오네요. 뭐 이렇게 자꾸 그 얘기만 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다 나를 좋아하는 희망. 다 나를 좀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인간관계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열일하던 그녀는 왜 무기력증에 빠졌을까요? 30대 초반 지은 씨는 몇 달째 무기력한 기분,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고 만사가 귀찮고 다 부질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회사에 나가는 게 싫다 보니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힘들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한 회사를 5년이나 다녀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볼까 고민도 했지만 별로 자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맨날 무기력하고 힘이 없대. 좀 취미생활을 가지지. 내용이 이 책이 생각보다 좀 안 읽혀지는 것 같아요. 뭐 공허함이 없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네요. 그냥 감정만 더 나빠지고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멘탈이 강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 어떻게 하면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20대 중반에 일하시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대명이 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감정이 한번 가라앉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이런 분들은 이게 감정이 전염이 되어서 전 정말 싫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그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짜증을 내고야만은 자신이 싫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친구들이 그럴 때마다 그러려냐고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너무 싫으면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이겨내야 돼. 이걸 상대방에게 절대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친구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친구들이 자신을 떠날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게 반복이라니까요. 그 짜증감은 운동을 해서 가라앉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결심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심하게 짜증을 낸 후에 나중에 가서는 왜 그랬는지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점점 멘탈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야. 아닐까?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책도 읽는 것도 괜찮고. 오케이, 다른 친구들은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즐겁게 내용이 전부 다 좀 그렇다. 아무래도 환자들 이야기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멘탈이 약한 사람인가? 멘탈이 약하다는 게 자극에 취약하고 예민하고 불안도가 있는 거죠. 좋은 체력을 찾아 읽어도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건 운동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해야 돼. 타인으로부터 이거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정 조절에 대한 우리의 착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 잘한다는 거, 내가 예민해졌을 때 예민한 걸 인지하고 내가 지금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혼자서 잘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때는 예민하기 때문에 화가 쉽게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분출하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극도로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감정을 드러내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기분을 내가 막 그 분노를 분출한다고 해서 운동하면 괜찮아. 운동으로 분출하는 건 괜찮은데요. 계속 짜증나잖아요. 그럼 나는 짜증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생겨도 그럴 수 있어. 맞아, 인생이 그렇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니까 그 사건, 똑같은 그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선이 최고점을 찍을 때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멘탈이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이 끓는데 주전자 뚜껑이 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또 이제 분출을 해라라는 건데, 분출을 해야 돼요. 분출을 운동을 하면 돼. 운동으로 그 에너지를 분출해서 쏟아내는 거죠. 진짜 그래서 좀 약간 분노가 있고 짜증감이 있을 때는 수익 능력이 잘 나와요. 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주전자 안에 물이 끓고 가열된 수증기가 주전자의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니 압력이 세진다. 오케이, 주전자 계속 얘기하고 있고 넘어가 볼게요. 사람의 감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화가 난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먼저지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원인이 내 감정 때문일 수 있어요. 내 감정회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그 습관. 아, 이거 짜증내야지? 이거 화가 나.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렇다면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감정 조절을 내가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타인에게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처럼 쏟아내거나 아니면 무분을 부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책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몸을 좀 움직이면 괜찮아. 그래서 감정선이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도 폭발하지 않고 제어하는 것은 뭐랄까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왜 이렇게 긴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착각하곤 하는데요.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데 방점이 있다. 오케이, 이 점이 핵심입니다. 평상시. 맞아,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면 나쁜 감정이 잘 안 생겨요. 그건 사실 운동이에요. 컨디션이 좋다는 건 사실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실력이에요. 이 점이 핵심입니다.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관찰하니 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내가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만 배우지 우리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란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의 감정은 날씨와 같은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가정 중에 가장 변화무쌍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씨인데요. 전 세계의 날씨를 한번 생각해보면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고유한 감정,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감정 특징. 오케이. 관찰하고 그에 맞게 대처할지를 결정합니다. 바람이 불 때는 돛을 펴서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돛을 내려 바람의 영향을 최선으로 줄이고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어떤지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어떤지를 우선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이 자지, 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신호를 잘 읽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관찰한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잘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꼭 해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매 순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만 해도 뚜껑이 열 때까지 방치하는 일은 없다. 만약 멘탈이 강하다는 개념이 실제로 있다면 바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 멘탈이 강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날부터 내 감정을 조절해주기. 자, 이런 식으로 나부터가 내 감정을 잘 존중해줘야 합니다. 사실 친구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고 불쾌하던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사소한 말일지라도 감정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말이 헤어진 이후에도 자꾸 생각나고 불쾌하다면 그 감정을 건드렸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나의 감정을 하나씩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려면 우선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필터를 걷어내야 하는데 무슨 필터가 끼어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말이 기분이 나쁘면 속 좁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라고 생각에 깔려있다면 속 좁은 사람에 대한 본인의 감정 필터가 끼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 좁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속이 좁으면 안 된다고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부정한다. 이렇게. 감정이 강하다는 것은 화를 잘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평소에 잘 헤아려주면 멘탈은 저절로 강해진다. 오케이. 솔직히 이 책이 내 몸이 좋아지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풀립니다. 잠은 내 마음 건강의 첫 번째 척도. 마음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 네, 수면이 있고요. 잘 먹어야 되고요. 피지컬로 한다. 운동해야 한다라는 결국은 또 운동이에요. 결국은 또 건강으로 가요, 사실. 이게 지금 맨 마지막 파트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이유. 인간관계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잠 나왔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그리고 운동. 우울증에는 상담치료, 약물치료, 명상요가, 영양제, 독서. 그 중에도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만큼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된 것 딱 하나,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운동입니다. 운동의 효과가 우울증만큼이나 탁월하다는 것을 정신과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매일 확인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지만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것은 매일 30분 정도,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괴로운가요? 아니요. 매사 의욕이 아니요. 이런 거 읽지 말아요.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했던 겁니다. 멘탈 관리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피지컬이니까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무기력, 우울증, 불안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7시간씩 잘 자고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하고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 7시간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이 3가지만 잘해도 나의 심리 상태가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 심리 상태가 좋아지면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심리치료를 하기 전에 우리 우선 이 3가지를 집중해보세요. 숙면하기, 새끼 식사 규칙적으로 잘하기, 운동하기. 네,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이 책은 조금 책이 좋긴 한데 아무래도 환자들을 예시로 들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사실 무슨 얘기는 다 알 것 같아요. 끈기보다는 끈기 한번 볼까요? 끈기보다는 끈기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울타리를 밀지 마라. 당신에게 절실한 걷는 연습. 욕심에 졌음을 인정하라. 과거부터 버려야 얻는다. 고성장 시절에 대한 미련. 내 잘못부터 인정하라. 체면조차 버려라. 낡은 습관의 결별. 뭐 이것도 되게 뭐죠? 엄청 단순 반복이 유경 각성. 하나에 올인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곰처럼 자연스럽게. 천천히 서둘러라. 베스트셀러는 반드시 보라. 최악의 습관, 시간 도둑질. 걸림돌은 디딤돌에 끊으면서도 간직해야 되는 것들. 한번 볼까요? 버려야 얻는다? 버려야 얻는다? 아이고. 이 책도 조금 무엇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하영 선생님. 이런 사람 만나지 마나요? 읽었던 책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끌리게 만드는 대상과 사랑에 빠지면 그쪽으로 나의 무게중심이 쏠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무게가 더해지고 무거워진 만큼 쉽게 방해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나의 존재감을 드높여줍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의 무게중심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끌리는 대로 따라가려는 욕망이 파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람이든 물체든 불안한 이유는 자신이 있어야 제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할까? 독서, 나랑 대화하기, 내 안에 있는 나, 운동, 우리 집, 내 풍요, 재판, 내 인생, 미국, 다 사랑하네. 내가 책 읽기를 사랑하면 책과 눈이 모여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글쓰기를 사랑하면 글을 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 무게가 나의 존재감의 무게입니다.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라야 다른 존재를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입니다. 존재감의 무게는 내가 사람이나 사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결정합니다. 스치면 어쩌다 만난 인연으로 끝나지만 스미면 연인이 됩니다. 스치는 것 같아요. 스치는 거. 전혀 스며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만난 인연. 그냥 어쩌다 만난 인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사람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기술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가정이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한 이야기의 유지를 닮은 기억의 구조를 창조하는 것이기다. 왜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어렵죠? 와, 진짜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이 책이 유영만 교수님이 책을 좀 쉽게 쓰시는 편이신데 와, 다시 이거 잠깐만요. 이런 사람 피하세요. 이런 사람은 만나면 위기가 찾아온다.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 찾는 사람, 도전하기 현실이 안 좋아하는 사람,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물음표를 품기보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 반성보다 문책을 즐기는 사람. 경험보다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 생각과 쓰기의 관계, 생각만 하면 서지지 않습니다. 배움과 행동의 순서, 하다 보면 더 많이 배웁니다. 바쁜 일상과 독서의 관계, 읽지 않으면 바빠집니다. 마음과 몸의 관계,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입니다. 결국 또 운동이 나오죠. 공부는 육체 노동이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변화가 형성됩니다. 사람다워지려면 해볼게요. 아서 프랭크의 몸의 증언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의 얼룩과 무늬를 반추하며 기록하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창조하는 그 과정이 내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의 구조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의 기억을 더듬어 정리한 다음 앞으로 만날 때 그 교훈을 참고하는 것이다. 아, 그렇지. 지금 저는 매일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바로 경험을 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억의 창고를 창조하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사람과의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 교훈을 참고하는 것이다.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배우는 것도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배운 그 교훈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배우는 것도 수많은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서 배운 그 교훈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 배우는 것도 수많은 사람과의 그 만남 속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만나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 연속 선상에 있지만 다른 미지의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것만이 아니고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구성 요소이다. 기억의 폭이 좁을수록 미래를 폭 넓고 독창적으로 구성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기억을 먹어 살리는 방법은 몸을 먹여 살리는 방법만큼 중요하다. 개인의 경험은 부족한 식단이지만 남들에게 습득한 사실상 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인류에게서 습득한 간접 기억으로 보완할 수 있다. 기억이 빈약하면 이전에 가본 곳 말고는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어도어 질딘의 인생의 발견에 나오는 말입니다. 비록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 몸에 각인된 그 기억은 미천하지만 어떤 사람과의 그 만남에서 내 몸에 각인된 기억은 미천하지만 기억의 창고를 들추어서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과 잔향, 흔적을 찾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의 미래도 상상하게 됩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결국 밑도 끝도 없는 뜬구를 잡는 공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경험을 원료로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으로 내 몸에 새겨진 수많은 기억의 파편을 모아 교훈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성찰해보는 일이 나에게는 단순히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해보는 일을 넘어 나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거 맞아요. 그쵸? 이 성찰을 하는 거, 이 관계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것은 무엇이고 배운 것은 무엇인가,
기억의 파편을 조합하고 정리하는 일은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일이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배운 교훈은 인간관계를 맺는 그 소중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작은 만남도 크게 해석한 사람,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스며드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만남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배움의 무대이다. 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까지 작은 쓸데없는 만남에 의미를 둬야 되나? 크게 해석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그저 스쳐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노력해서 스며드는 관계로 만든다는 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굳이? 인간관계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인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모든 만남은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는 마주침입니다. 비록 이유 없이 만난 인연이라도 돌이켜보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인연이었기 때문에 만났겠죠. 근데 소중하고 그냥 잘 넘어갔다. 크게 상처받지 않고 그런가? 소중한 인연이었나? 사람과의 그 만남을 나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 만나서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기억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꼭 스며드는 만남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스스로 정리하는 틀을 갖고 나의 방식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소중한 인연으로도 발전시키지 못한다. 근데 내가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걸 완전히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했는데요. 비록 나에게는 걸림돌이었던 만남도 나의 방식대로 나의 언어를 사용하여 내가 정리해 놓으면 그 기록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만남의 디딤돌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 인간관계의 끈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인연의 끈에 매달린 나의 소중한 체험이 또 다른 사람이 인연을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스스로 정리하는 틀을 갖고 나의 방식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맞아. 근데 모든 만남은 이유가 있는 마주침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만남이 끝이 인연이 끊어졌어도 그 인연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주침을 통해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그 인연이 있었겠죠. 비록 이유 없이 만난 인연이라도 돌이켜보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소중한 인연이다. 소중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인연. 꼭 스며드는 인연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사람과의 만남을 나의 방식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도 스쳐 지나는 만남으로 기억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스스로 정의하는 틀을 갖고 나의 방식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시킬 만하면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은 독서를 여기까지 해보고, 네, 아이리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하셨어요.